한국, 그 조용한 나라가 지금 인류 최대 과학실험의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프랑스, 미국, 일본이 앞서 있다고 믿었던 핵융합 기술. 그러나 실체를 확인한 순간 과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놓쳤다. 이미 게임은 바뀌어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조용히 세계를 추월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행운이 들어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상드르 베르나르입니다. 프랑스 남부 카다라슈에 있는 이터 본부에서 20년을 넘게 일해온 핵융합 전략 책임자였습니다. 아침마다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송전탑을 보며 인류가 더 나은 에너지를 향해 얼마나 집요하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실감하곤 했어요. 이 일에 인생을 바쳤고 나름 세계적인 과학 외교 무대에서도 인정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유럽과 미국, 일본 과학자들이 모인 공동회의 자리였죠. 발표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다음 고작이 플라즈마 실험 장치의 주요 제어 부품은 한국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제 머릿속이 정지됐습니다. 한국이요?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을 기술 강국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과 분단, 산업화가 늦었던 나라. 어릴 적 교과서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접했던 기억만 남아있었죠. 그런 나라가 플라즈마 제어 부품을 도저히 믿기 힘들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말 진심이었나?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진 게 맞아?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아직 K스타를 모르나 보군. 미국에서도 몇몇 성과는 인정하고 있어. 1억도 플라즈마 유지 실험. 그거 한국이 먼저 해냈다는 말도 있더라고. 그 순간 제 가슴 안쪽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도한다고 믿어왔던 핵융합의 미래. 그 중심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건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하러 가겠다고. 정식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도 공식 회의도 없이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프랑스에서 항공권을 예약하고 여권과 일정표를 챙기며 제 마음속엔 단 하나의 목적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확인하자. 그 나라가 정말 그 정도인지. 출발 당일 새벽 파리 샤를드골 공항의 회색빛 유리창 너머로 희뿌연 구름이 보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껏 내가 믿어온 기준이 바뀌게 되겠지. 비행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시간은 더디게 흘렀어요. 의심, 기대, 약간의 불안 그리고 자존심. 그 모든 것이 뒤엉킨 채 저는 어느덧 한국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기체는 착륙을 알리는 안내방송과 함께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도시가 한 줄기 빛처럼 펼쳐졌어요. 서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하나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핵융합 기술에서 앞서 있다니 설마요. 그 말이 제게는 여전히 농담처럼 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첫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모든 게 조용히 천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멈칫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유리 벽면에 비친 도시의 첫 인상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지나치게 세련됐다고 해야 할까요? 프랑스 파리의 오를리 공항과 비교하자면 여기는 디지털이 숨쉬는 곳 같았어요. 자동화된 입국 심사는 말 그대로 걸림이 없었습니다. 여권을 대면 자동으로 열리는 게이트, 얼굴을 스캔하는 투명한 패널, 정제된 안내 음성.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을 걷는 느낌이었죠. 줄이 거의 없었고 모든 절차가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었어요. 공항이야 어디나 그렇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조용히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찾고 나와 리무진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창밖의 풍경은 예상을 초월했어요. 도시의 윤곽이 보일수록 제 속에서 어떤 확신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정돈된 고속도로, 자동차가 흐트러짐 없이 나아가는 차선 질서, 낯선 나라였지만 그 흐름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익숙했어요. 마치 유럽의 첨단 도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빌딩 숲 사이사이로 흘러가는 전광판,
도로 위를 유유히 미끄러지는 차들, 교차로 한복판에서도 혼란 없이 작동되는 교통신호 체계. 무언가 눈부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한 외관 때문이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가 기술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기술을 뽐내는 게 아니라 기술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짐도 제대로 풀지 않은 채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그 나라의 기술 수준은 대중교통에서 드러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은 완전히 맞았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내부 공간의 조용한 질서와 전광판의 정밀함, 그리고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구조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출입문에는 화면이 있었고 노선도는 세계 국어로 실시간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휠체어용 리프트가 전 구간에 마련돼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 나라는 진화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카드 하나로 지하철도 택시도 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땐 솔직히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프랑스에선 이 모든 걸 연결하기 위해 몇 년째 예산을 논의 중인데 이 나라는 이미 구현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복잡한 감정에 빠뜨렸습니다. 전통시장 골목에선 젊은이들이 전기 킥보드를 타고 지나갔고 작은 찻집 앞에도 QR코드가 붙어 있더군요. 디지털과 전통이 부딪히지 않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는 내심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일상의 기술일 뿐이야. 실험실 기술은 다르지.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는 단순한 기술 발전국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삶의 가장 깊숙한 부분까지 스며든 나라. 그것이 서울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한국 제가 알던 곳이 아니군요. 서울에서 대전을 향해 출발할 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경험한 기술력은 분명 충격이었지만 그것이 과학적 실험 장비나 고난도 물리학 기술까지 아우른다는 보장은 없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삶의 편의와 첨단 과학은 다르다. 일상과 연구는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없어. 하지만 그날 그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아니, 정정하죠.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대전 외곽, 언덕을 끼고 들어선 이곳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생각보다 무서웠습니다. 외관은 단정했지만 내부로 들어서자 곧바로 체계적인 보안 절차가 시작됐고 허가받지 않은 구역은 발을 들릴 수조차 없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출입증을 받기까지 최소 5단계의 인증을 거쳤습니다. 여기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구나. 그 느낌이 강하게 스쳤어요. 사무동을 지나 안내를 맡은 이지윤 박사를 처음 마주한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말투는 단정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경력이나 직책이 적힌 명함보다 그 눈에서 느껴지는 확신이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고 우리는 중앙 스크린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K스타라는 로고가 떠 있었고 그 옆엔 실시간 데이터 흐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었어요. 이건 실험 중인가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지금은 분석 단계입니다. 지난 실험의 추적 신호를 정리 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그녀가 조용히 꺼낸 말에 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021년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30초 넘게 유지한 기록 알고 계시죠? 물론이죠. 그건 전 세계가 목표로 하는 수치 아닙니까? 네. 그걸 저희가 해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자랑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 말의 속도, 데이터가 흐르는 화면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물었죠. 혹시 그 제어 시스템도? 네. 핵심 제어 시스템과 초전도 자석의 주요 구성 기술은 저희 연구진이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한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의 느낌은 굳이 꾸며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존심이 꺾였다거나 충격을 받았다는 말조차 부족했습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붕괴였습니다.
기술 강국 프랑스에서 살아온 저의 사고 체계가 완전히 흔들렸어요. 케이스타는 단순한 실험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설계부터 제작, 제어 시스템까지 전부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장비.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부품이 100% 국산 기술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이터에서는 아직 설계안 조율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나라는 이미 실물을 완성하고 실험을 거쳐 상용화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현 가능한 발전소 설계를 위한 실증 장비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저희는 단지 연구로 끝내지 않아요. 상용화 기반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고 그 고요 속에서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프랑스는 아직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이 나라는 이미 전기를 얘기하고 있다. 기술 문서보다 더 날카로운 사실 앞에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이 모든 것이 조용히 묵묵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없고 과장된 홍보도 없었어요. 그저 필요한 만큼 철저히 준비된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외부에 이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시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술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면서 증명하는 거니까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전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열차 안. 창밖으로 흐르는 산과 들, 간간이 지나가는 주택 단지들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로 무장한 도시, 침묵 속에서 진보를 이루는 나라,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말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기술은 이 나라에서 풍경이었고 생활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청계천을 따라 걷다가 우연히 작은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거기서 전통 한옥과 현대 건물이 어우러진 독특한 거리를 발견했어요. 작은 기와집이 카페로 개조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젊은 청년들이 디지털 단말기로 주문을 처리하고 있었죠. 주문한 유자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화려한 기술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의 뿌리를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조화가 부러웠습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압도적인 시스템을 자랑하지 않았고 일본처럼 과거를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을 도구로 삼되 그 안에 사람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그것이 저를 가장 놀라게 했고 또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의 최전선이 가장 오래된 것들과 공존하는 나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나라가 단지 빠르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품격이 있어서 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깨달음은 이전에 느꼈던 기술적 충격보다도 더 강렬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불을 끄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앞서 있어도 결국 중요한 건 그걸 품는 사람의 방식이라는 걸. 저는 한국에서 처음 배운 셈이었어요. 돌아온 뒤에도 저는 며칠 동안 연구소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조용한 충격이 머릿속을 반복해서 울렸어요. 케이스타. 그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국산 기술로 설계되고 개발되고 운용되는 거대한 심장이었죠. 그리고 그 심장은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이미 오래전부터 뛰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 저는 미국 동료와 짧은 통화를 나눴습니다. 가벼운 인사 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도 최근에야 알았어. 미 에너지국에서도 케이스타를 언급하고 있더군. 협력 가능성 검토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이 기술을 무시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다만 드러내지 않았던 것뿐이었어요. 그들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인정이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혹은 조심스러운 전략 때문이었겠죠. 우리는 왜 몰랐을까? 아니, 왜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제 손으로 작성한 지난 회의 보고서들을 떠올렸습니다. 이터 주도국으로서의 프랑스 역할 확대 방안, 유럽형 장비 개발 프레임워크, 그리고 가장 뼈아픈 제목, 한국과 일본 부품 수급의 보조적 협력국. 보조라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핵심 부품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었는데요. 진공용기, 초전도 자석, 냉각 시스템, 플라즈마 제어 장치, 이터 실험의 핵심이 되는 구성품들. 그중 다수가 조용히 한국에서 만들어져 각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포장도 과장도 없이 정확하고 조용하게. 우리는 중심이 아니라 소비국이었구나. 그 자각은 생각보다 더 깊고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프랑스는 늘 중심에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기술을 설계하고 비전을 그리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지만 그 밑바닥에서 묵묵히 모든 실체를 이끌어온 이들이 있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됐어요. 서울의 밤거리, 한강 다리를 걷다가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물비늘처럼 일렁이는 강물. 그 풍경 속에서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놀람도 분노도 아닌 조용한 후회였습니다. 그들은 광고보다 실행이 먼저였고 명성보다 실력을 중시했으며 그 모든 걸 떠들지 않고 해냈다. 그건 어떤 자긍심이나 자만과도 달랐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은 소리 없이 움직이는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조용한 움직임이 세계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와서야 저 같은 사람이 깨닫게 된 거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뉴스를 검색했고 세계 과학계의 평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분명히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실험실 수준이 아닌 실제 발전소로의 전환 가능성을 가진 유일한 국가다. 이 기술이 곧 발전소가 될 수 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스스로가 초라해졌습니다. 지금껏 기술과 연구를 논하며 살아왔지만 실은 진짜 기술 강국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정말로 우리는 놓쳤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부수적인 파트너쯤으로 치부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호텔 체크아웃을 마치고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공항으로 바로 향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며칠 보냈을 뿐인데 제 안엔 너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출국 전 점심은 근처 작은 국밥집에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간판도 크지 않았고 외국인 입장에선 쉽게 지나칠 법한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국물 냄새와 함께 작은 인사말이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느끼지 못했던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계산대 앞에 앉은 중년의 기사님처럼 보이는 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짧은 인사를 나누며 가볍게 말을 주고받았죠. 이 나라 참 빠르네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나라라서요. 빨리 달려야 살아남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간 제가 보고 듣고 느껴온 것들, 기술, 구조, 질서, 효율. 그 모든 것의 배경엔 이 말 한마디가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산업적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이었고 처절한 의지였어요. 서울역에서 공항으로 가는 KTX 열차 안. 창밖 풍경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낯설었고 의심스러웠던 도시의 모습이 이제는 경외와 존중의 대상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 순간 하나의 문장이 제 머릿속을 강하게 스쳤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닌 진심으로 움직이는 나라다. 이 문장을 떠올리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나라를 협력 대상국이나 부속국으로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건 분명히 선도 국가였습니다. 미래를 먼저 보고 그것을 조용히 실현하고 있는 진짜 주체. 프랑스로 돌아가면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했습니다. 이터 이사회에 제출할 다음 보고서. 그 내용은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습니다. 협력국 변경, 기술 공유 프레임 재편성, 그리고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전환에 대한 제안. 단 한 줄의 의심도 없이 저는 그 방향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조차 이제야 이 기술이 상용 발전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공식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계 과학계는 더 이상 가능성으로서의 한국을 말하지 않아요. 이제 한국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자존심을 붙들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 위를 달릴 때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그들과 손을 잡는다면 그게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저는 이제서야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사연을 따라가다 보니 한 가지 분명해졌어요. 기술의 강함은 소음이 아니라 묵묵한 신념에서 비롯된다는 것. 한국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력으로 말했고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단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말처럼 한국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미래를 만들어 왔던 거죠. 실험이 아닌 실현으로,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이 작은 나라는 거대한 미래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떠들썩한 외침이 아니라 진심으로 움직이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결국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고 기술의 품격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도 조용히 그러나 묵묵히 이어가고 있는 변화가 있나요? 그 변화의 순간, 그리고 마음을 움직였던 기술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